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번 주 극한 폭염도 오늘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기온이 37도를 넘었습니다. 먼저 성화성 기자가 서울 도심을 둘러봤습니다. 따가울 정도의 햇볕에 양산과 손가방, 심지어 큰 옷으로도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원래 양산 안 쓰는데 양산 없으면 진짜 못 걸을 것 같아요. 약간 사우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일단 땀이 그냥 지나다녀도 너무 주르르 흘려서. 제가 조금 전 아이스크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30분 중인데요. 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광화문 거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도 채 걷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은 모두 녹아내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엔 차량의 보닛 위와 차 안에 각각 젤리와 초콜릿 등을 올려뒀습니다.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보닛 위 젤리는 액체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고 초콜릿은 살짝만 건드려도 모양이 사라집니다. 차 안은 더 심합니다. 촬영 장비는 과열로 작동을 멈췄고 온도계의 숫자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 얼음은 물이 됐고 젤리와 초콜릿은 다 녹아내려 젓가락을 휘저으면 액체처럼 잘 섞입니다. 이렇게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무더웠지만 물놀이에 빠진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오니까 왠지 찜질방 같았는데 분수에 들어가니까 왠지 아이스방에 온 것 같았어요. 오늘 서울은 37.1도, 광진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 38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태국 방콕은 34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32도인데 오늘은 서울이 더 덥습니다. 밤에도 극한 폭염의 열기는 식지 않아 한동안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이유, 우리나라 상공을 두 개의 고기압이 이불처럼 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폭염의 이유를 이한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름이 거의 끼지 않는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문제는 햇볕으로 데워진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 5km 부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10km 위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중 고기압, 그러니까 두꺼운 이불 두 겹을 덮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지표면에서 발생한 열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상공에 쌓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무더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덥고 습한 바람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진 상태로 서쪽 지방에 열기를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낮 서울이 부산보다 더 더웠던 이유입니다. 소백산맥을 넘는 팬 효과가 서쪽 지역의 중심으로 기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되면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둘 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불볕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 북태평양 고기압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북쪽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부딪히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 내릴 때만 다소 수그러들 뿐 당분간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날씨는 뙤약볕에 달궈진 활주로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공군 전투비행단 정비사와 조종사들에게도 참 힘듭니다. 이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김재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씩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0도를 넘고 지열에 전투기 열기까지 더해져 열아지랑이가 두텁게 피어오릅니다. 이곳 원주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입니다. 활주로엔 그늘도 없는 데다 뜨거운 태양열에 달궈진 지면에서 열기까지 그대로 올라옵니다. 비행을 마치면 전투기는 시원한 물 세례를 맞으며 샤워를 합니다. 항공기 린스라는 작업인데 달궈진 기체의 열을 식히고 염분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전투기 점검에 나선 정비사들은 모자와 복면, 팔토시로 무장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열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제 수시로 이제 얼음물을 마시면서 배출되는 땀을 이제 보충하고 있습니다. 경납고도 그늘은 있지만 야외에 개방돼 후텁지근, 얼굴엔 금세 땀이 맺힙니다.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들도 폭염엔 사우나 속에서 일하는 느낌입니다.
조종복 위에 바람이 안 통하는 특수복과 장비까지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구를 벗자마자 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비행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움과 그리고 집중력이 더해져서 땀이 우수수. 공군은 햇빛이 강한 정오부터 2시까지 가급적 훈련을 자제하고 휴식 공간에 얼음물과 음료를 배치해 장병들의 온열 질환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박도 나눠줍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FA-50 전투기는 다시 시원하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명품 목걸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찬 걸로 보이는 목걸이를 확보한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가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품 여부를 떠나서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국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순방 동행 때 착용한 이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지만 당시 재산신고에선 누락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3년 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겁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목걸이가 특정 장소에 보관된 정황을 포착하고 곧바로 새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순방 때 착용한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해외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00만 원도 안 되는 가품이라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부인이 공식 해외 순방 자리에서 가품을 착용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목걸이의 진품 여부도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문제의 목걸이를 오빠의 장모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향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런 부분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에서 선물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함성득 경기대 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부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소환에 앞서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함성득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겁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함 원장과 명태균 씨가 나눈 메시지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 씨는 2022년 4월 28일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장문의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며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김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함성득 원장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내일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비롯해 컴투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오전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컴투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약 2억 2천만 원을 협찬했습니다. 이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송 의장 관련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하자 대가성 협찬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송 의장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연관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내란 특검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어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19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이 전 장관은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이 곧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 사무실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단전단수 지시 후 이번에도 인정 안 하셨습니까?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랑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은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는 데만 4시간가량 쓸 정도로 특검 수사에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정확한 행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견실 CCTV엔 이 전 장관이 석 장가량의 문건을 직접 검토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까지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특검 조사에서도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더불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 조사와 더불어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된 만큼 특검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어제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승소한 원고 측 소송 대리인 김대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소송이었나요?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104명이라고 알려졌는데 여기에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네, 저희 법무법인 도시에 대표 변호사인 이금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12.3 계엄 이후에 국회로 달려가기도 했고 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회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혜병 특검의 특검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해서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탄핵 의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도시와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 이웃수가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아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초 원고는 105명이었습니다. 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을사 105적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105명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네, 그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헌재 파면 결정에 이어서 법원이 민사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세 가지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 바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네. 파면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사 책임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재판과 그 외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외환유치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크게 벌금, 징역, 사형 등을 선고할 수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책임입니다. 불법 행위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청구한 내용이 바로 국민들이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 법원은 우선 12.3 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 주권과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고 네. 무장한 군인들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될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소송 결과를 듣고 뉴스를 보고 계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좀 소송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소를 제기한 이후에 여러 정당과 단체들이 후속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1만 명 정도 추가로 모집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금전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2차 소송은 청구 금액을 좀 낮추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 경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승소를 하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상 금액을 받아야 할 텐데 법원은 확정 판결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재산을 압류할 계획도 있을까요? 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1심 판결만을 가지고 가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1심 판결을 근거로 바로 가집행을 신청할지 네. 아니면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강제 집행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7억 원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의 재산으로 나오는데 예.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재산이 모자랄 경우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으로는 부부는 별개 인격체고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제가 아니라 부부 별산제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한 본인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최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피고로 삼았는데요. 네. 만약 내란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전부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일부는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향후에 진행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도 피고로 추가될 수가 있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람들 전부가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1,000만 명이 10만 원씩 청구하면 1조입니다. 그 돈을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연대해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은 향후 수사에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관련 폭로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2021년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게 신천지와 통일교가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특검 수사가 2021년 대선 경선에 초점을 둔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경선에서 패배한 건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 집단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건진법사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홍 전 시장은 20대 대선 경선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끌어들인 사기 경선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이를 이어간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각각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며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박찬대 후보는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를 언급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지만 역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틀 연속 한미 산업 장관이 만났지만 합의는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미 산업 장관은 이틀째 치열한 관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뉴욕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늦은 밤까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통상대책회의를 바탕으로 전날보다 구체화한 수정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orean manufacturers, they do produce plenty of cars here, but as you pointed out, they tend to bring a lot of things in from overseas. That'll get caught by these tariffs. And you know the Koreans also, like the Europeans, they very, very much want to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마감 시한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서한을 보내 미리 정한 관세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When those letters go out, they're a page and a half. That means they have a deal, it's done, they pay that tariff, and that is a contract essentially. And they can come into the country, they're going to pay a tariff, I'm going to keep it. 다만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백악관 역시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 중이라며 협상 진행이 나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마지막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을 찾아 협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협상단으로부터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이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틀 전에 출국이 무산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에 다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책회의를 열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2차 회담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화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한미가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 가운데 하나인 조선 기술이 관세 협상의 유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개 속에 있던 관세 협상이 일부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틀 전 공항에서 미국으로부터 2+2 회담 취소 통보를 받고 출국이 무산됐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다시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 장관이 다음 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하워드 2차 회담에서 일부 성과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됐던 구윤철 베센트 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가동될 수 있다면 관세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앞서 루비오 장관과 회동하면서 일부 공감대를 찾았던 만큼 조현 장관의 추가 회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지 70분이 넘은 뒤에야 현장에 진입을 했고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1시간 반 넘게 방치돼 있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밤 9시 31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배에 총을 맞았다, 살려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들과 방 안으로 피해 숨죽이며 전화한 건 부인이었습니다. 12분 만에 순찰차 3대가 도착했지만 경찰은 바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범인이 집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진입을 미룬 채 특공대를 기다린 겁니다. 최악의 비상 상황을 뜻하는 코드 제로가 떨어졌지만 현장을 지휘할 경정급 상황관리관이 함께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이웃의 신고가 잇따랐고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밖에서 준비 중이다,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10시 16분쯤 특공대가 도착했고 현장 진입은 밤 10시 43분에야 이뤄졌습니다. 최초 신고 뒤 72분이 지난 시점,
범인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관문 앞에 방치됐다. 신고 90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란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가족의 안전이 우려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에 의존하는 방식으론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공대 출동하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30분 내외 정도라고 특공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선 경찰 기관에도 준비돼 있어야만이. 결국 경찰청은 오늘 초동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젯밤 기름동의 한 바둑 기원에서 70대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서 붙잡혔습니다. 인천에선 6층짜리 상가 건물에 큰 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배를 부여잡은 채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하고 구급차에 태웁니다.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겁니다. 어제 오후 7시 37분쯤 70대 남성이 기름동 한 바둑 기원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함께 있던 80대와 60대 남성이 각각 손과 배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70대 피의자는 기원 안에서 문을 막으며 끝까지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내다보니까 피가 있고 경찰들이 3분이 총을 들고 있어. 문 열으라고 오라고. 피의자 역시 배를 흉기에 찔렸는데 경찰은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원에서 내기 바둑을 자주 벌였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이게 도박하는 거야. 내가 많이 봤거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6층 건물 꼭대기까지 불길이 치솟습니다. 타들어가던 간판이 휘날리고 폭발음도 들립니다. 야, 이거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어젯밤 11시 7분쯤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 밖에 나와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JTBC는 이번 주 감옥에서도 이어가는 전세 사기 등 신종 수법들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잃은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금 떼인 피해자들은 바로 그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새 집을 구할 돈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안을 수도 없습니다. 싱크대 물이 새서 싱크까지 다 들뜨고 난리가 났는데도 물어볼 주체가 없으니. JTBC가 만난 10명 가운데 9명이 그랬습니다. 사기당한 뒤 머문 기간 평균 1년 4개월. 다 포기하고 이 집에서 나가자고 막 되게 남편이 힘들어했어요. 평균 9.8평 넓이에 평균 보증금 1.6억. 하루도 더 있기 싫지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던 9천만 원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중에도 8천만 원은 빚으로 지금 남아있고. 이른바 수원 임대왕에게 당한 이 40대 부부. 몇 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며 모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좀 더 좋은 집 넓혀가는 계획도 있었고요. 아이가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유학이면 유학. 31살 간호사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이 공간은 이제 8평짜리 감옥입니다. 8년 모으고 대출 보탠 1억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썼습니다. 첫 직장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좀 아끼고 저축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에겐 쉬운 돈벌이 수단이었지만 피해자들이 잃은 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입니다. 저희 아이는 약학 메디컬 전공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학교도 낮춰서 가고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30살부터
작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는 뭔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커요. 사기 수법은 진화하고 피해자들은 이 시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인데 특히 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36 카자흐스탄 여성의 컴퓨터 안에는 대학 시절 추억을 담은 사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인데 한복 입고 이렇게 졸업식 우리가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K-팝과 대장금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 한국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제가 연세대학교 이메일 편지 받았을 때 그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통역사로 일하며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1억 6천짜리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안산 빌라왕 김대성 건물이었습니다. 김대성은 2022년 피해자 1,244명에게 임대보증금 2,312억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해 10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둘째 낳아도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둘째도 낳는데 나중에 우리가 전세 사기 당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구청 등 100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거기 콜센터에 전화하면 뭐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센터에 가면 전세 사기 센터에 가면 뭐 안 된다. 알아서 하세요. 거의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외국인들은 이자 감면,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을 못 받습니다. 신고부터 막히고 수시로 무시당합니다. 경찰분이 그 태도가 외국인들은 뭐 한글 몰라서 모르면서 이렇게 계약해서 피해 입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 잘못이지. 경기도와 인천엔 외국인 피해자가 특히 많지만 규모 집계도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공평하게 또 평등하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세금 낼 때 소득세, 뭐 다른 세, 자동차세, 우리 그런 모든 세금 낼 때는 한국인이랑 똑같이 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외국인도 차별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자를 면회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 회장을 오래 맡았고 201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도 함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간보기를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게차에 몸이 묶인 채 괴롭힘을 당했지만 현행법상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을 해야 했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 채용 의사가 있다며 월요일 오전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가 해당 영상을 공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